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시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황진이 시조와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위시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 시는 시조죠. 자, 시조는 기본적으로 3사조 또는 4사조의 음수율을 보이고요. 사음보의 율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초장, 중장, 종장, 세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간결한 형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하다 보니까 시어의 상징성이 튀어나온 편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죠. 시조의 기본적인 특성 잘 알아두시고요.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의 묘미가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서리서리 구비구비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다거나 해서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과 뒤,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 같거나 유사하지는 않으니까 적절하지 않고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없죠. 대화체가 아니라 화자가 혼자 독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시에서 대립하는 시어끼리 짝지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동짓달의 밤은 춥고 길고 외롭죠. 그런데 춘풍 이불, 이건 봄바람이 부는 것처럼 따뜻한 이불인데요. 자, 임과 함께할 어떤 시간과 관련이 있죠. 따뜻한 이미지. 자, 동지는 차가운 이미지, 춘풍은 따뜻한 이미지. 서로 대립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는 두 밤이 나오는데요. 두 밤이 좀 다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짓달의 밤은 어때요? 홀로 지내는 밤이라서 길게만 느껴지죠. 그런데 어른님 오신 날 밤은 님과 함께하는 짧게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이거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짧은 시간으로 생각하는 거는 니은만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화자는 기억이 길게 느껴져서 이건 줄이고 니은은 짧게 느껴져서 이것은 늘리고 싶어 합니다. 추상적 개념인 시간을 이런 식으로 구체화해서 표현을 한 거죠.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서리서리와 B의 구비구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한자어에서 유래한 표현이 아니라요. 순 우리말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시간을 동글동글 말아 넣었다가 다시 펼치는 그런 모양을 흉내낸 음성 상징어입니다. A는 둥글게 말아 놓은 현상, B는 구부러진 것을 펼치는 행위를 위해 사용된 표현. 따라서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시에 밤을 하늘이를 버여내어. 자, 여기에 사용된 방법이 쓰인 것을 물었는데 시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계절이 피어선 지고라고 했는데요. 계절이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꽃처럼 피었다 졌다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죠. 패는 칼보다 강하다. 이것은 지식의 힘과 무력 이것을 나타내는 대유적 표현입니다. 360날 한양 섭섭해 우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그렇지 무슨 365일 내내 이렇게 울고 그러겠어요. 과장된 표현이죠.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적절한 거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저 내일이야. 자, 황진이의 또 다른 시조 보죠. 위시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여기에서 자, 있으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9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했거든요. 님을 붙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님을 보내놓고 그리워하는 정을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임을 붙잡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라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별하기 앞서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별을 했죠. 따라서 2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위시와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동짓달 밤을 하늘이를 베어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사랑하는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펼이라.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표현이 나타난다. 지금 이 시에서는 보기의 시에서는 밤을 잘랐다가 넣었다가 편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어저 내일이야 이 시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를 책망하는 정서가 나타나는 것은 어저 내일이야 이 시에서 뿐이고요. 여기에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임에 대해서 원망하는 태도는 둘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기억의 어저 같은 경우는 이런 감탄사입니다. 그릴 줄을 모르다냐 그리워할 줄을 몰랐던가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나에게 있으라고 했다면 내가 떠나려 했겠느냐마는 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누가 떠난 거예요? 이미 떠난 거죠. 내가 떠난 게 아니고. 자, 따라서 답 3번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이미 떠난 상황이에요. 자, 4번도 볼까요? 보내고 그리는 정은 님을 보내고 이제 와서 새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 나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자, 그 다음 위시의 화자가 임을 붙잡지 못했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왜일까요? 여기서 보면 있으라고 했다면 안 갔을 텐데 구태여 보냈다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있으라는 말을 하기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죠.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사랑과 자존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있죠. 자, 2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화자의 상황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화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을 대비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자, 여기 보시면 꽃이 지고 있죠. 그런데 이 꽃이 지는 모습이 상당히 아름답죠. 그리고 그 뒤에는 어때요?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뒤에 어떤 성숙이라는 열매를 맺은 걸 생각했을 때 이별이라는 그 뒷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모습과 인간의 모습이 서로 대조를 이룬다고 볼 수는 없겠죠. 자연현상에서 삶의 이치를 발견하고 있다. 꽃이 지는 것이 아름답고 열매를 맺듯이 인간의 삶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별이라는 것이 슬프고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자연과 인간이 대결하는 게 아니라 그 섭리가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위시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난다. 여기 보시면 봄 한철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무성한 녹음과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자, 이렇게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 보면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그런데 사실 사랑이나 청춘은 꽃을 빗대서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꽃잎이 막 손길을 흔들면서 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꽃잎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이런 뭐 의인법, 운유법,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누가 말하면 듣는 청자가 있고, 그리고 또 청자의 반응이 있고 뭐 이런 식의 대화체인데 독백체죠. 명사형으로 시상을 끝맺음으로써 여운을 준다. 여기 보시면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는데 성숙하는 내용의 슬픈 눈 이렇게 끝냈죠. 자, 그걸 통해서
여운을 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견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연에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했거든요. 자, 낙화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고요.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자, 봄한철의 격정을 인내하며 나의 사랑이 지고 있다. 어떤 열정이 떠나가고 있죠. 아쉬워요. 자, 그러면서 무성한 녹음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자, 꽃의 짐으로써 녹음과 열매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토에 물거인 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로 인해서 좌절하는 게 아니라 결국 성숙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의 주제를 잘 파악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셔야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리을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기억에 가야 할 때는 이별의 시간. 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느니, 자, 떨어지는 꽃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은 체념한 이를 위로하기 위한 표현이라기보다는요. 이별이라는 것이 성숙이라는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포기한 사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는 것은 이별의 아픔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6번입니다.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과 동일한 방법이 쓰인 것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의문형을 활용해서 아주 아름답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어서 얘는 연세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뭐하면 뭐뭐한다. 대꾸법이기도 하죠.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외롭구나. 자, 여기서 지금 사실 대상이 이게 식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얘는 의인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뭐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파초라는 시에 나오는 식구라는 걸 모르고 보더라도 수녀보다도 라는 비교도 알 수가 있고 외롭구나, 영탄도 알 수가 있어요. 뭐뭐하구나, 영탄. 자, 그 다음에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가난하다고 해도 사랑의 가치는 안다. 그런데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라니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서리법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든다. 자, 대꾸법 활용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답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봄 한철과 가을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을 짝지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봄 한철은 언제입니까? 충만한 시기가 아니라요.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젊은 날의 설렘의 시기가 되겠죠. 가을은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계절이니까요. 2번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젊은 날이 가면 쓸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성숙의 날이 오는 거죠. 낙화, A의 낙화에 나타난 주된 이미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분분한 낙화하고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분분한 낙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기 생략법을 사용해서 말 줄임표를 써서 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마치 떨어지는 꽃잎 한 장 한 장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떨어지는 꽃잎을 떠올리게 하니까 하강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결별은 보통 슬픈 거고 부정적인 건데 축복이라는 긍정적인 개념과 관련지어서 제시했으니까 얘는 역설법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쓰이지 않은 것.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뭐 눈물 안 흘릴 수 있죠. 모순된 건 아니죠. 하지만
님이 떠나면 슬플 텐데 안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반어적인 거죠. 이게 반어와 역설은 특히 잘 구별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고운데 왜 기쁘지 않고 서러울까요? 자, 모순된 표현이 나타나 있죠. 찬란한 슬픔의 몸을. 자, 여기서도 슬픔이라는 부정적 개념이 찬란하다는 어떤 밝은 이미지와 연결이 돼 있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시끄러운 건데 소리가 없다고 표현했으니까 모순된 역설적 표현입니다. 1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설과 반어 특히 잘 구별하시고요. 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자, 여기에 쓰인 표현 방법이 뭐냐? 섬세한 손길 누가 흔들어요? 꽃이 흔드는 거죠. 꽃잎이 떨어지는 걸 마치 이제 여자가 가느다란 손을 안녕 하고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낙화와 이별의 이미지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4번 의인법입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하롱하롱. 자, 이 하롱하롱. 꽃잎이 하롱하롱 진다 그랬거든요. 뭐예요? 꽃잎이 이렇게 가볍게 흩날리면서 떨어지는 자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의태어인데요. 화자가 이별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꽃잎이 아름답게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별을 거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4번입니다. 193번 문제 보겠습니다. 샘터에 물고인 듯에 쓰인 표현 방법이 쓰인 적절한 예를 보기에서 고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는데요. 샘터에 물 고인 듯이라는 것은 이제 직유적 표현이죠. 이걸 통해서 어떤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보시면 돌담의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자 이런 태도로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자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직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햇발같이 따사로운 마음, 샘물같이 깨끗한 마음, 새학시 볼에 부끄러움같이 순수한 마음,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 같은 어떤 낭만적인 자 그런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화자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자의 이상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땅끝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는데요. 수미상관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같거나 비슷하지 않죠. 대화체가 아니라 독백체죠. 화자가 하나예요. 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보이고 있다. 자, 여기에서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가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땅끝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화자가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화자가 2인칭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2인칭이면 넌데요. 자, 화자가 2인칭으로 바뀌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위시의 특징이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자, 뭐뭐 했지 이런 동일한 어미를 반복해서 오늘을 형성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설적인 표현 여기 보면 특히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땅끝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사실 모순된 표현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막바지다, 어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주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스러운 표현, 그러니까 옛날 어떤 고풍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는 표현을 통해서 시의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죠. 자, 3번이고요. 독백체의 담담한 어조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이걸 통해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도 이것에 또 공감을 할 수가 있죠. 우리도 조용히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자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소재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화자가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이상을 향해서 다가가기 위한 그런 매개로 그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을 선택할 수 있겠고요. 노을이나 나비는 화자가 따르는 이상 자체를 보여주고요. 어둠은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좀 절망적인 상황을 떠올리게 되니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어둠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을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시어를 위시에서 찾은 것. 여기 보시면 노을을 보려고, 노을이라는 건 추구하는 대상인데 여기서 또한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다라고 했거든요. 나비를 따라간다, 노을을 보려고 한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1번입니다. 끝이라는 것은 화자가 그것 자체를 본래 추구하다가 끝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밀려서 가는 거고요. 파도는 땅끝에서 만난 어떤 시련이죠. 그것이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 그래서 파도가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아가리를 통해서 형상화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1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여기에 쓰인 기법이 나타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찾은 것을 물었는데 그네줄이 삐걱삐걱 떨고 있다는 거는 그냥 현상 자체를 설명했다기보다 자, 노을에 닿지 못한 그 화자의 어떤 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자,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봅시다.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굽이굽이 은합물 목이 젖은 새, 차마하니 솟는가랑 눈이 감겨서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 그대 하늘 끝 홀로 가시니마. 자, 여기 보시면 이미 죽었어요. 그대가 하늘 끝으로 홀로 가버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때요?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 피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제 피에 취한 새가 운다. 그러면 일단은 이것이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밤하늘이 지쳤대요. 근데 밤하늘이 지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 이것은 화자의 정서를 대신해서 표현해 주는 거죠. 화자의 정서가 반영이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된 거 자, 지친 밤하늘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9번입니다. A에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는데요. 자,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이것을 통해서 시간이 경과되며 즉 해가 지는 것은 곧 밤이 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밤이 왔다는 건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죠. 시간이 경과되고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꿈, 노을이 좌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위태로운 땅끝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든다라는 것은 삶의 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킨다. 그렇죠. 그런데 살면서 또 몇 번을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자, 이것이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절망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땅끝이 지니고 있는 희망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그걸 보려고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을 얘기했으니까 어떤 절망의 태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닥을 치면 희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봅시다. A의 그러나와 B의 그런데 자, 어떤지 한번 보죠. 여기 보시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지금 여기서 앞뒤에 전환이 일어났고요. 자, 그 다음에 땅끝에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자, 이곳이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A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시상이 전환된다. 아니죠. 어렸을 때에서 지금 어른이 되면서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과 관련이 있으니까요. 얘는 바뀌어야죠. 과거에서 현재로. 자, 그 다음에 B에서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그쵸? 같은 땅끝을 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발견하고 있죠. B의 앞부분에서는 화자는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죠. 그쵸? 절망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 뒤에 뒷부분에서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01번입니다. 가에서 다의 땅끝의 의미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을 물었는데요. 자, 처음에 화자는 땅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를 보려고 발을 굴렀고 또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을 취해 땅끝을 찾아갔다고 했으니까 어떤 어린 시절의 그런 이상향이었죠. 좀 신비롭고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고 거기엔 아름다운 게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살면서 땅끝에 서보니 그것은 굉장히 절박한 그런 절망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시면 그런데 자,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즉 희망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여기서 적절한 것은 1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시의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 자,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이죠. 자, 이것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화자가 땅끝에서 얻은 깨달음을 역설을 통해서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자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삶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희망이 없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4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C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설 뭐 이런 산문 문제들 좀 풀어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